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Gig Summary of AutoML이라고 해서 이제 AutoML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에 이제 형님 발표에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었고, 뭐 저희 GDG 행사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그냥 보는 거랑 또 논문을 이제 좀 들여다보는 거랑 다르기도 해서 제가 좀 사실 이것도 종류가 많아요. AutoML도 엄청 종류가 많은데 좀 메인스트림에 있는 논문들을 오늘 리뷰를 할 거고요. 나머지 서브나 어떤 실질적으로 이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 그때 좀 붙여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앞서서 이제 제가 어쨌든 발표를 많이 했지만 에이지스트 요 자리에서 이제 발표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제 소개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리서치 인터레스트 관련해서 제가 사실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제품이나 좀 서비스 진행 중인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순간 이걸 녹화를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예전에 했던 것들 위주로 하고 이제 뒤에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아마 그 준호님이랑 용인님이랑 겹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프로젝트 같이 수행했고 해서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공간 증강 현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실제 제품을 어떤 측정을 통해서 가상의 어떤 디지털화를 하고 그것들을 전시까지 하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이제 연구를 했었었고요. 이때 이제 AR이나 MR, 뭐 VR은 익숙할 텐데 이제 프로젝터를 통해서 실제 공간에 이제 가상의 컨텐츠를 이제 실제로 맵핑하는 지오메트릭하게 매칭을 시켜서 맵핑하는 그걸 이제 스파셜 AR이라고 했고 그 연구를 이제 계속 진행했었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느리네요. 중에서 동영상 안 되면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프로젝션 매핑 관련된 걸 했었고 이게 전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안렌즈나 어떤 카메라나 뎁스 카메라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이게 동영상이 지금 안 돌아가는데 인터랙션 같은 것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돌리거나 하면은 넘어가고 그런 것들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시도 많이 했었었고요. 좀 빨리 넘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요거가 이제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증강현실이나 이제 슬램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오브젝트 뭐 디텍션 뭐 레지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을 했었었는데 향 플랜트에서 이제 배관류 설치 및 검사를 위한 스마트 혼합 현실 기술 이제 하는 거였고요. 이제 다중 센서 모듈 해가지고 실제 위치 추적도 하고 뭐 슬램이라던가 거기서 나오는 이제 3D 정보 가지고 레지스트레이션 해서 3차원 증강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같이 했었었고요. 이때 이제 다중 센서를 썼었는데 사실 이제 계획에 있는 건 뭐 GPS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 쓰는 거였는데 핵심적으로 쓴 거는 이제 RGBD 모듈이었고 이때 이제 리얼 센스 같이 썼었고요. 그리고 이제 IMU 모듈 별도로 이제 허리나 이제 다리 같은 데 이제 부착해서 했었고 그래서 이제 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슬램 쪽을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사실 SFM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요때 이제 실제 구현해서 이제 모바일에서 동작하는 그런 것도 했었고 이때는 이제 비주얼 이너셔 슬램으로 했었어요.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제품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다른 픽셀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서 당시에 이제 그 펩2 프로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슬램에 좀 재미 들려가지고 좀 했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그냥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슬램을 하면 이제 로컬리제이션도 할 수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3차원 정보들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 때는 이제 저희가 해양 플랜트 이런 거였었기 때문에 실제 맵이 있었어요. 근데 맵이 CAD로 된 맵이었고 그 CAD 3D CAD로 된 거를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화 해서 그 맵 정보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가지고 있고 실제 측정한 것들 간에 이제 실제 측정한 것과 맵이랑 이제 정합을 해서 로컬리제이션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증강현실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요때 이제 영구적으로 조금 더 했던 부분들은 실제 이제 측정한 것들은 노이즈가 많아요. 그리고 설계 데이터랑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스펀지 같은 걸로 쌓여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막 물건들을 적재해 놓고 해서 가림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 맵이랑 이제 측정한 거랑 절대 일치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설계대로 이제 빌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설계 데이터에서도 그렇고 측정한 데이터에서도 그렇고 프리미티브들만 뽑았어요. 프리미티브라고 하면은 여기서 저런 어떤 박스 형태, 원기둥 형태 어떤 기본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도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프리미티브들만 이제 CAD 데이터, 설계 데이터에서도 그렇고 측정 데이터에서도 그렇고 뽑아내서 그것들 간에 정합하는 그런 연구도 좀 했었습니다. 동영상이 좀 말이 멈추네요. 이건 결과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마지막 쪽에는 이제 AI 쪽에 저도 한참 공부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또 학교에 AI 인공지능 센터 이제 생겨가지고 그때 초반에 했던 기초 연구 같이 했었었고요. 이때 이제 2D, 3D 데이터 가지고 이제 오브젝트 인식하거나 이제 어떤 가림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원해내는 형태로 이제 겐을 사용했어서 조금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터레스트는 이제 여전히 이제 3D, 3D 이제 다루는 연구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엣지에서 하는 것들을 좀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저도 이제 실제로 쓰는 거는 지금 클라우드나 서버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가는 방향성을 좀 엣지나 IoT 모듈 같은 거에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제품으로 나가는 것들,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또 서비스로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 좀 또 이제 AutoML 같은 거 적용해 보려고 해서 이제 같이 좀 복합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2D, 3D 연구는 뭐 이제 잘 아실 거고 이제 계속 해왔고, 저희 이제 같이 했던 뭐 레이드랩이나 저 그때 이제 덕은님이랑 이제 용인님이랑 또 이제 저런 라이다 해가지고 3D 쪽 하는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3D 쪽에서는 사실 슬램도 많이 이제 관심이 있는데, 오브젝트 디텍션 연구를 3D 쪽에서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복셀이나 2D 프로젝션,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그리고 이런 것들 형태를 믹스하거나 혹은 어떤 제3의 이제 3D 디스크립터로부터 피처를 전처리를 통해서 뽑아서 하는 그런 연구들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하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는 과제를 뭔가 제가 새로 하나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런 것들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엣지에서 하려고 해요. 지금 인베디드 보드나 좀 많이 하려면 이제 FPGA 레벨까지 내려서 하려고 지금 좀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사실 요거는 이제 그 엔비디아 제슨 AGX 이제 자비어에서 한 건데, 이것도 사실 싸진 않아요. 지금 시중에 깔린 게 가격이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한 100만원 선이라고 그냥 일단 칠게요. 100만원 선이라고 하면은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갈 땐 괜찮거든요. 근데 로봇에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100만원도 단가로 봤을 때는 절대 싼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드만 그런 거지, 거기에 이제 다른 컴퓨터 장비라던가 뭐 센서 같은 거 붙기 시작하면 이제 단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엔비디아 쪽 보드들도 아직 어떤 연구를 하기에 좋은 상태지, 솔직히 제품화하기에는 아직은 좀 커스텀이 덜 된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미지들 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클라우드랑 엣지가 조금은 같이 가는 듯 하면서 경쟁 구도는 사실 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보는 시각마다 다르고 또 업체마다 이런 내는 그 자료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라고 했지만 완전 오늘날은 아니고요. 약간 근미래 정도. 에는 클라우드 쪽이 조금 더 시장은 계속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고 꾸준하게 클라우드 쪽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유저 입장으로 접근할 수 있고, 사실 이걸 통해서 어떤 돈을 번다거나 실제로 뭔가를 해내는 데들은 좀 공룡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현업에서나, 그리고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그 통신하는 레이턴시나 센서의 어떤 그 커넥션에 의한 레이턴시가 있기 때문에 엣지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 바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엣지 쪽 시장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엣지 쪽의 하드웨어가 좋아질수록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전망을 해서, 저도 이제 또 회사에서 IoT 플랫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이제 엔비디아 계열은 잘 아실 거고, 사실 이제 지금 구글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을 되게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또 코랄이라고 하는 저런 TPU 미니 버전이라고 하는데 성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런 한 조금 큰 USB, 핸드폰 한 반쯤 되는 사이즈의 저 코랄이라는 걸 냈고, 또 인텔의 이제 모비우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거는 좀 더 다른 애들보다도 훨씬 편해요. 인베디드 보드라고 하기에는 그냥 USB 형태로 꽂으면 되고,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꽂으면 꽂는 대로 개수에 되게 비례해서 성능이 좀 잘 느는 편이에요. 좀 쓰기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보드들이랑 또 별개로 어떤 저런 소형 로봇들이죠. 이제 저거는 아마존 딥레이서 이제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런 소형 로봇 모듈 키트, 목적은 다양하죠. 근데 저런 것들이 좀 보급화되는 지금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를 예로 들긴 했는데, 그런 저희가 딥러닝 흔히 말하는 파이프라인이나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도 엔베디드 보드에 쓸 수 있는 유틸리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텐서플로우 2.0에서는 그 폭도 좀 되게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 뭐 JS 이렇게 해서 웹이라던가 이런 데 연동할 수 있는 사실 패키지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팔토치나
다른 여타 프레임워크들에 비해서는 텐서플로우가 좀 많이 앞서 있고 그래서 기업들은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 이슈가 사실 AutoML 아까 얘기했는데 그걸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발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까 소개는 제가 이쯤 하면은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utoML 그리고 NAS 이것들이 이제 뭐고 왜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하냐, 그리고 이런 것들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냐,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뒤에서도 발표 드리겠지만 사실 RA 기반의 방법들이 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 방법들이 크게는 한 4개, 5개, 6개 정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RA 기반 방법들이 지금 사실 구글이 주류로 밀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구글 브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방법들이 좀 주류로 떠오르고 있고 아무래도 AutoML 자체가 컴퓨팅 파워를 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알고리즘들인데 구글이 사실은 그런 데서 좀 앞서 있죠. 그래서 좀 더 성장이 빠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AutoML 넥스트라고 해서 저는 형욱님 발표에서도 이제 랜덤리 와이어드 이런 네트워크 얘기하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짧게 좀 리뷰를 할게요. 저거는 사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비욘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인프랙티스라고 해서 제가 사실 이걸 쓰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 다는 못 가져오고 정말 간단한 예제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일단 AI 적용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거 사실 용희님 자리에서 일부 발췌한 건데 뭐가 필요할까 하면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죠. 데이터 있어야 되고 엔지니어 있어야 되고 컴퓨팅 파워, 그리고 실제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저런 플랫폼도 있어야 돼요. 서빙할.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나? 4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대부분 연구자들은 사실 뭐 발표나 서비스까지는 안 할 거니까 저거 없어도 돼. 요 3개만 있으면 되겠네 하죠. 근데 실제로는 저런 AutoML이라던가 어떤 대규모 사실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도 나 GPU 몇 대 있어 이거 가지고 사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그나마 리서처들 얘기고 실제로 디벨로퍼들이나 현업에서 일하시는 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딥러닝의 시대를 맞이해서 있으신 분들은 ML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조차도 사실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나마 있는 게 데이터죠. 사실 이것도 없으면 뭐 거의 답이 없는 수준이고. 그나마 그래도 리서치를 한다는 필드에서는 시장성을 보고 있는 데서 이제 데이터는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구글이라던가 지금 대규모 회사들에서 이제 지원하는 거는 이런 AutoML 시스템이에요. 구글이 가장 앞서 있죠. 이제 클라우드 AutoML이라는 것들을 비전이나 MLP 그리고 이제 트랜스레이션 쪽에 해서 먼저 지금 이미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스터디잼 혹시 참여하신 분들 아실 텐데 생각보다 뭐 깔끔하게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이제 네트워크들을 다 압도하고 사실은 소타를 찍었죠 이미.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AutoML이라고 많이 알려진 건데 이게 이제 학계에서는 NAS라고 부르고 있죠.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해서 이것들은 이제 3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이것도 자료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특징을 학습하는 자동화 이건 이제 기존의 딥러닝 개념이랑 사실은 뭐 동일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NAS라는 게 꼭 딥러닝을 만들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딥러닝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에서 기존에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하던 부분을 그냥 네트워크 자체로 대체한다는 딥러닝 개념과 그냥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같은 경우에도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건 뭐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모델 파라미터가 실제 웨이트 같은 부분이라면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의 구조를 나타내는 혹은 학습에 도움을 주는 뭐 배치 사이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것들도 기존에 이제 모델 튜닝하는 방법들 뭐 예를 들면 매뉴얼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최근에는 이제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방법들과 사실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물론 그쪽 연구도 활발히 되고 있지만 그러면 새롭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 새로운 건 뭐냐? 이 모델 구조를 탐색한다는 건데 이건 뭐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 구조를 AutoML의 개념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3가지를 먼저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 서치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랑 서치 스트래테지 그리고 퍼포먼스 이스티메이션 스트래테지 3가지를 크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이 AutoML이라고 하는 NAS라고 부르는 이 모델을 생성하는 모델들에서는 서치 스페이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거를 모델을 전체를 우리가 뭐 이렇게 찾을 거냐 아니면은 그때 이제 나스넷 같은 거에서 했듯이 셀 단위로 찾아가지고 이것들을 막 이어 붙일 거냐 하는 어떤 모델을 만드는데 모델을 한 번에 다 만들 거냐 뭐 부분 만들 거냐 하는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서치 스페이스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고요. 근데 이것들도 이제 좀 상충하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한 번에 만들면 자유도가 높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만들어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치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옵티미제이션 방법을 취할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강학습에서 기반된 방법들이 좀 주류가 이루어서 그런데 표현 자체를 저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exploration이랑 exploitation, 그렇죠? 탐험하는 거랑 이 기존의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랜덤성을 주느냐, 조금 더 어떤 안정성을 취하느냐 이런 부분에 약간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모두 desired to find well performance search quickly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속도랑 퍼포먼스를 다 원하니까 이런 부분이 상충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게 이게 좀 기존에 없던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을 어떤 걸로 할 거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딥러닝, 머신러닝 하는 데는 다들 있는 이슈죠.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까지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는 사실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던가 이런 이미 잘 되는 이제 이 오브젝트 펑션들을 푸는 방법들이 존재했는데, 이것들은 모델을 하나 만드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모델을 계속 여러 개를 만들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기존이랑 비교도 안 되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 이 세 가지를 되게 최적화하고 좀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뒤에 모델들의 발전하는 방향성을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먼저 언급을 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사실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지금 흔히 말하는 이제 서베이 페이퍼라던가 어떤 벤치마크에서 사용되는 주류 논문들만 제가 정리를 해온 거고요. 크게는 이제 강학습 기반의 방법들이 지금은 거의 제일 주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전통적인 방법들이 이런 진화 기반 방법들, evaluation 이제 그런 기반 방법들이 사실은 되게 오래된 방법들이에요. 전통적인 방법이고,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을 만드는 거 플러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존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는데 조금 더 이제 포커스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케라스라고 돼 있는데 실제 제가 뒤에서도 보여드릴 텐데 오토케라스 그냥 빌드해서 바로 임포트해서 쓰면은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요. 지금도 그냥 별로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시퀀셜한 방법, 그리고 요게 새로운 방법인데 원래 제가 요 논문까지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 건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써요. 쓰긴 쓰는데 그거는 이제 각 모델을 이제 최적화할 때 쓰는 거고, 이 각 모델을 만드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RNN 컨트롤러라던가 이런 것들을 최적화할 때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못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옵티미제이션 펑션들은 리워드를 최적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잡고 있는 개념이. 그래서 그레디언트 계산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안 나왔었는데 제일 최근에 지금 18년도 돼 있는데 거의 19년도 다 된 논문이거든요. 완전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그라디언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최근에는 이제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딴 걸 연구할 만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변종들도 있어요. 저렇게. 그래 이제 제가 설명 좀, 오늘은 RL 기반의 방법들을 좀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것들을 이제 제가 구글을 꼭 좋아해서는 아니지만 구글들이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정보도 많고 대부분이 지금 소스가 다 공개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 브레인이 주도를 하고 있는 저 4가지 논문 플러스 좀 몇 가지 변종들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스 넷이 이제 같이 리뷰를 했었고 좀 유명한데, 사실은 이 나스를 제일 알린 논문은 사실 이 논문이에요. 이제 나스라고 그냥 줄여서 부를게요. 나스 with 이제 reinforced learning이라고 해서 강학습을 적용해서 한 논문. 이 논문이 사실상 저희가 현대적인 나스의 제일 근간인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돼요. 요 구조를 최초로 이제 제안한 논문이고, 이것들도 이제 구글 브레인에서 처음에 제안을 한 거고요. 강학습 기반의 방법이고, 나스넷이 사실 이거보다 뒤에 나온 건데 그 개념을 아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RNN 컨트롤러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모델을 생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델을 생성한 거를 어떤 평가를 하는데, 그 차일드 네트워크들이 이제 애큐러시를 기반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때 쓰는 거는 밸리데이션 애큐러시. 대부분 지금 강학습 기반 방법들은 이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그 평가하는 메트릭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쓰기 때문에 사실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다이렉트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최초의 개념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RNN 컨트롤러 내에는 이제 각각의 컨볼루션 연산이나 뭐 스킵 커넥션 같은 것들을 해주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강학습 이제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몇 가지 정도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액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정의하는 거,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빌딩해 가는 과정이죠. RNN 컨트롤러에서. 그리고 스테이트라는 게 현재 시점에서 완성된 네트워크, 그게 차일드 네트워크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거고, 폴리시는 당연히 이제 액션을 이제 생성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컨트롤러 이제 RNN 자체가 그냥 폴리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저 자체, 저 컨트롤러 RNN 자체가 그냥 폴리시 그 자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각 차일드 모델의 이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다 좋아요. 그러니까 개념도 완전 새롭잖아요. 이게 AutoML이라는 게 없던데 갑자기 딱 등장해서 모델을 만드는 모델 멋있고 한데 단점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왜냐면은 거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지만은 계속 그냥 만들어보고 부시고 그냥 하는 밸리데이션을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라디언트 디센트처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어떤 수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보고 부시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의 그런 느낌이어서 엄청 오래 걸리고 실제로 이제 GPU 800대를 써서 28일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 GPU 800대를 썼다는 것도 이제 구글에 있는 이제 제일 좋은 이제 당시에 제일 좋은 GPU를 썼던 거고 이제 분산 처리하던가 했던 게 완벽하게 돼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 정도 걸린 거지 제가 생각에 실제로 하면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고 근데 고작 이미지넷도 아니고 저 사이파 10 이제 32x32 5만 장에 대해서 저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장점으로 조금 지적되는 것들이 규칙성이 너무 없고 너무 랜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랜덤한 건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점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 랜덤한 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제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너무 성능만을 위한 최적화가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성능만 봤을 때는 레지넷보다는 좋고 댄스넷이랑은 거의 유사한 수준.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거의 소타에 가까운 수준이었던 거죠, 저게. 그리고 이제 저거는 이제 최초의 개념이 나온 거고 실제로 어느 정도 완성된 거는 사실 라스넷 이 논문. 그러니까 Learning Transferable 이제 Architecture for Scale Image Recognition 이 논문에서 많이 완성이 됐고 여기에 나오는 어떤 저 셀이나 블럭의 개념들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레지넷에서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뒤에 사용되듯이 계속 현대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서치 스페이스라는 걸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저희가 NAS라고 그냥 부를게요. NAS RL 거기에서는 서치 스페이스가 전체 네트워크죠. 근데 여기는 서치 스페이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속도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전체 네트워크를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고 요 셀 두 개만 일단 만드는 거예요. 셀 두 개 내에 이제 요 셀들이 이제 각각 이렇게 생겼어요. 노멀 셀 그리고 리덕션 셀. 노멀 셀은 뭐 사실상 어떤 컨볼루션 같은 것들을 하는 거의 셀 피처를 뽑는 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리덕션 셀 같은 게 뭐 풀링을 한다거나 사이즈를 조절하는 셀인데 저 두 개를 이제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좀 똑같이 이제 쌓음으로써 이제 전체를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서치해야 되는 스페이스가 줄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산량이 7배 빨라집니다. 앞에 나스 RL에 비해서. 근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하나가 트랜스퍼 러닝이 이제 유효한 개념인데 이 각각의 셀을 만들고 이것들을 쌓아서 전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한 이제 핵심적인 방법이 이제 트랜스퍼 러닝인 거죠. 이제 여기는 이제 사이파 10이랑 이제 이미지넷을 이제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미지넷이 훨씬 큰 네트워크죠. 이미 자체도 레졸루션도 높고 장수도 많은데 사이파 10을 통해서 저 각각의 셀들을 이제 학습을 해서 그 셀의 구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몇 개의 블락을 써야 되고 어떤 컨볼루션 필터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이파 10을 통해서 구조를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미지넷을 통해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조금 시키면서 각각의 파라미터나 웨이트들을 다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은 구조의 셀인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웨이터 파라미터의 웨이터 파라미터 자체는 달라요. 네, 웨이터 파라미터의 수치는 다 달라요.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장되어 있는 웨이트들은 다 다르다. 이제 그게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함으로써 이제 사이파 10에서 셀을 학습시키고 이미지넷에서 적용할 수 있었던 이제 이유고 속도도 빠르게 했던 이유고요. 이제 구조는 이제 전에 이제 리뷰할 때도 이제 나왔었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아키텍처는 사람이 그냥 정해줘요. 어떤 필터들을 쓸 건지 리스트를 주고 그리고 저희가 레즈넷처럼 이렇게 있거나 할 때 애드를 할 건지 컨캐티를 할 건지 저런 후보군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몇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 값을 가져올 건지 바로 전에서 하나 가져오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전에 거에서 가져올 건지 뭐 아니면 아예 다른 데서 이렇게 가져올 건지 이런 것들 후보군을 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고르는 형태로 이제 최적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휴먼
트라이얼이 좀 들어가 있는 거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 함으로써 단순히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고 성능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런 이렇게 셀을 만들고 반복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인셉션이나 레즈넷 당시에 이제 소타였죠. 거기서도 이제 대부분 컨볼루션 레이어들의 구조를 보면 비슷한 구조가 반복된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블락이라고 하는 단위가 요 각각 하나인데 어떤 합치는 연산, 그리고 어떤 오퍼레이션 2개, 그리고 어떤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제 히든 그 인풋 2개, 요 기본 5개 요소가 이제 하나의 블락인데 그것들을 몇 개를 해줄 때 제일 좋냐 했는데 여기서는 5개로 했을 때 제일 좋았다고 해요. 각각의 셀을. 이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최적화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셀은 같은 형태로 해서 이제 쌓지만은 이제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는 이제 다 다르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고 여기서 나온 개념들이 뒤에서 계속 비슷하게 사용이 돼요. 그리고 성능은 이제 이렇게 800대 GPU를 써서 K40을 썼는데도 28일이 걸리던 거를 이제 4일 만에 500대 이제 GPU로 했다. 근데 사실 500대 GPU로 한 건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P100 같은 경우는 K40보다 한 2단계 위의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사실 300대 준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4일 정도면 리즈너블 하지 않냐. 이게 이제 구글의 발표였는데 사실은 500대 써서 4일이 리즈너블 한가는 좀 의문이죠. 예. 그런 상태고 어쨌든 당시에 모든 소타를 다 찍습니다. 이 네트워크로 이미지 관련해서. 그리고 요거는 조금 변종인데 사실 전통적인 RF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져온 건 좀 재밌어서 가져온 건데 이것도 같은 구글에서 낸 건데 구글 브레인이 아니고 구글 리서치 뉴욕 센터에서 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서비스화 하려는 것 같고요. 이거는 근데 약간 기존에 아까 그 라스넷 자체는 레즈넷이나 인셉션의 조금 계열의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 이거는 좀 댄스넷이랑 비슷하고 실제로 댄스넷의 아카이브에 최근에 올라온 버전에서 레퍼런스 1번으로 달고 있는 논문이 이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앙상블이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댄스넷에서 그렇게 컴케이트 하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뚱뚱하게 만드는 거죠. 필터를 계속 가지고 있고 다양한 필터를 씀으로써 그런 식으로 뚱뚱하게 만드는 거가 단순하게 깊이 만드는 것보다 또 효율적이기도 하더라.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앙상블의 개념을 도입해서 쓰는 거고 이때 이제 대부분이 이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저 로스를 좀 튜닝해서 앙상블 로스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효율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학습이 중간에 퍼지는 현상을 잡아준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딥부스팅이라는 이제 이 같은 저자가 낸 논문에서 이제 증명한 게 있는데 그건 너무 이제 수학적 이론이라서 여기 넘어가고요. 그리고 하나 장점이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안 쓰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데이터 세트를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이제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실제로 영향을 줘서 최근에 나온 비교에서는 라스넷 A보다 성능이 조금 더 좋게 나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는 프로젝트라서 최초의 논문에서는 라스넷이 나오기 전에 논문이 발표됐기 때문에 비교를 못했는데 최근에 나온 그 업데이트된 논문에서는 라스넷 A보다도 이렇게 앙상블 형태로 이제 만든 게 좋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라스 RL이 나오고 그 개념을 토대로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쌓을 수 있을까 이것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종들이 나왔었는데 제일 최근에 이제 나온 이제 이 나스라고 하는 이제 Efficient Neural Architecture Search by 파라미터 쉐어링이라고 하는 논문이 사실 거의 정리를 해버려요. 이게 이제 구글 브레인에서 같은 팀이 낸 거고 같은 팀에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제프딘 선생님이랑 몇 분들 진짜 완전 S급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낸 논문이고요. 이거는 정말 혁신적인 게 기존에 뭐 몇백 대 써서 4일 걸리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거 지표로 환산하는 게 있는데 환산해보면 무슨 한 대 GPU로 테스트하는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뭐 몇만 일, 무슨 뭐 몇천 일, 몇백 일 걸려요. 근데 이거는 GTX 1080 Ti로 테스트를 했고 하루 그러니까 16시간 만에 최적화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성능은 기존의 나스넷보다 조금 떨어져요. 근데 시간이 지금 16시간 만에 GTX 1080 한 대로 했다는 거는 이제 비약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구글 클라우드 오토ML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 나스넷 기반이에요. 기존의 그 모델 기반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현재 쓰고 있는 건 이 정도 수준이다고 그래서 뭐 1000배 이상의 이제 효율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냐? 저 논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파라미터 쉐어링이라는 걸 해요. 이게 이제 사실 다른 딥러닝 그 논문들에서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 파라미터 쉐어링을 하냐면은 기존에 이제 오래 걸렸던 문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일드 모델을 만들고 이것들을 밸리데이션 한 다음에 그냥 부셔버려요. 이건 아니다 혹은 이거는 이 정도 에큐러시다라는 기록만 남겨놓고 그냥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리워드만 주고. 그래서 그 웨이트들은 그냥 날아가고 다시 이제 스크래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모델을 하나 만들고 하는데 전혀 그 모델이 진행되면서도 속도의 개선은 없는 거죠. 그냥 그 속도 그대로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근데 이것들은 학습이 진행될수록 속도가 점점 가속이 붙어요. 파라미터 쉐어링 개념을 이용해서. 근데 그게 이제 DAG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제 DAG이라고 많이 부르던데 이제 다이렉트 사이클릭 이제 그래프라는 저 구조를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하는 거고요. 이것들은 사실은 꼭 여기 나스에서 새로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원래 그래프 티오리 쪽에 있던 개념이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블록체인 3세대에도 저 구조가 적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연결성을 갖는 구조 중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조고 이게 특이한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 저렇게 노드들을 정하는데 여기서 노드들은 뭐냐면은 나스에서는 저것들이 그냥 하나의 오퍼레이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컨볼루션 필터가 되거나 뭐 하나의 뭐 어떤 어쨌든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고 혹은 뭐 액티베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RNN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저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컴브 뭐 3x3, 컴브 5x5, 뭐 뎁스와이즈 3x3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저렇게 로드로 뿌려놓고 저렇게 연결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향성은 있어요. 무조건 단방향성이에요. 가기만 가야 돼요. 갔다가 올 수는 없고 단방향성이고 그래서 이제 어사이클릭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간 애는 절대로 나한테 못 돌아와요. 이게 구조를 따라 그려보시면 아실 텐데 나한테 한번 나갔던 애는 절대로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고 이 구조가 근데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스의 그 기존의 셀을 만드는 모델 구조에 그대로 대입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서브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것들이 이제 전체 네트워크가 되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사실 이거는 RNN 구조가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DAG 덱으로 이제 매핑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은 사실은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붙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이 그 각각의 노드가 가지고 있는 위치, 입력, 연산이 동일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산이 뭐 예를 들면은 내가 3x3 컨볼루션을 했으면은 3x3 컨볼루션이어야 되고 그리고 입력이 동일하다는 말은 입력이랑 위치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말인데 노드가 처음에 경우의 수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휴먼이 뭐 어떤 필터를 쓸 거다 개수를 정해주기 때문에 노드의 그 경우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노드의 번호도 다 매길 수가 있고 이게 1번이다 2번이다도 다 정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온 입력이 1번에서 들어온 건지 2번에서 들어온 건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서 들어온 건지 2번에서 들어온 건지 이런 게 이제 입력이고 위치가 나의 노드의 넘버 그리고 연산이 실제로 이게 내가 컨볼루션을 한 건지 뭐 풀링을 한 건지 뭐 아니면 액티베이션이면 뭐 렐루인지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인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되는데 요거랑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만 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덱 형태로 네트워크를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RNN 구조인데 왜 RNN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은 RNN은 아시겠지만 이제 다 풀리 커넥티드로 돼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액티베이션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RNN 예시가 더 쉬워서 RNN으로 처음에 예시 든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RNN 구조는 입력이 있고 뭐 어떤 그 앞쪽에서 들어오는 이제 H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여기 첫 번째 노드가 1번 그리고 여기에 4번, 2번, 3번 이렇게 매핑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여기는 입력이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방향성을 가집니다. 여기 빨갛게 이렇게 검은게 표시된 부분이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덱으로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즉 이제 나스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저 검은색으로 표시된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은 모두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서 하나만 뽑아서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로 나는 이번에 만들어 볼래. 그 하나를 뽑은 거에 얘가 이 빨간색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 빨간색으로 연결된 거는 하나의 서브 네트워크죠. 그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의 서브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네트워크 하나의 셀을 저렇게 하나의 덱 형태로 똑같이 매핑을 해서 구조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자세한 것들 이제 나중에 공부해 보셔야겠지만
왜 좋냐면은 저렇게 이제 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은 이 모든 그 연결성을 이제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여기서 3x3 필터를 썼고 1번에서 어떤 입력을 받았어. 이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게 3번, 4번이 바뀔 수도 있고 2번에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3번으로 안 가고 이런 다른 연결성들이 다 바뀌어도 내가 1번에서 입력을 받았고 나는 그때 당시에 3x3 필터를 했어. 나는 2번이야. 이 세 가지 정보만 있으면은 이 연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그 전에 썼던 웨이트를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위치, 입력, 그리고 내가 했던 오퍼레이션만 동일하면은 내가 받은 입력, 나의 넘버링, 나의 오퍼레이션만 중요한 거지 나머지 구조는 다 바뀌어도 상관없이 그 웨이트를 그대로 써요.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습이 진행될수록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최적화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부시고 새로 처음부터 만들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는 반대로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 메모리는 사실 논문에서 정확하게 언급은 안 돼 있는데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예. 예, 상대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뭐 논문에서는 그 메모리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이 안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모리는 솔직히 말해서 달기가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이제 가격이 싼 반면에 솔직히 GPU나 이런 것들은 더 가격도 비싸고 컴퓨테이션 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제약 자체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뭐 본인들 약점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언급은 크게 안 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메모리 늘어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그 아까 세 개의 조건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있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쉐어링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하고 나머지 학습시키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동일해요. 네,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CNN인데 사실 CNN도 RNN이랑 큰 틀에서는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매크로 서치네, 마이크로 서치네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건 앞에 이제 그 서치 스페이스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매크로 서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크게 서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네트워크를 한 번에 옵티미제이션 하는 거예요. 이 NAS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랑 그리고 저 앞에 NAS 넷 개념처럼 셀 단위로 이제 서치를 했을 때랑 이제 둘 다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로 서치가 성능이 더 좋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네. 자기네들이 정의한 거기에서는. 오퍼레이션도 마이크로 서치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쓰고 여기서 많이 쓰는데 종류를 이건 아마 실험적으로 정한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계속 같은 연구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얻은 그 나스넷 A처럼 여기도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성능이 제일 좋게 얻었다 하는 네트워크들이 이런 형태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일단 이제 학습을 시킬 때 나머지 방법들은 다 비슷한데 여기서 기존의 방법보다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 기존에는 그냥 이제 배치 단위로 그 미니 배치 단위로 네트워크를 전체를 이제 그걸 했죠. 학습을 시켜서 그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측정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네트워크 이제 미니 배치를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스텝만 해봐요. 한 스텝만 한 다음에 거기서 성능이 이제 좀 업데이트 되는 애가 있겠죠. 제일 좋게. 걔만 그냥 학습시키고 나머지 다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성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포인트가 여기인 것 같기도 한데 속도는 어쨌든 1000배 이상 좋아졌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실용적인 테크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프딘을 포함해서 좀 완전 현역 진짜 난다긴다는 엔지니어들이 붙었거든요. 원래 리서처들 제외하고 저자들을 보면.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좀 테크닉적으로 이런데 관여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나머지들은 이제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RNN이 저희가 렐루랑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많이 쓰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도 리스트를 줄 때 시그모이드랑 그 아이덴티티를 같이 줬거든요. 4개를 같이 줬는데 실제로 최적화된 모델은 렐루랑 하이퍼볼릭 탄젠트만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사이트랑 좀 유사한 행동을 한다는 그 자체도 좀 재밌는 인사이트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성능을 이렇게 했는데 RNN은 소타를 찍었고요. 근데 이제 CNN 같은 경우에는 소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거의 반나절 만에 낸 16시간 만에 낸 결과치고는 웬만한 것들이랑 비슷하거나 뭐 상회해요. 그래서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미지에서만 검증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검증은 더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 MNAS라는 거는 그 모바일넷이나 셔플렛 같은 계열이라고 보면 돼요. 이때까지 이제 성능을 올리고 속도를 올리는 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속도를 올린다는 것도 저게 학습 속도를 올리는 거지 인퍼런스 하는 속도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데 쓰기 위해서는 인퍼런스 하는 속도가 빨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MNAS라는 게 나오고 이것들은 대놓고 그냥 플랫폼 오베어라고 해서 모바일에서 폴 모바일이라고 나오죠 논문 제목에도 모바일을 타겟으로 한 논문이고 실제 이제 나중에 뒤쪽에 이제 연산 같은 거를 이제 벤치마킹 할 때도 저희가 쓰는 이제 플랍스라던가 맥스 이런 것들 안 쓰고 모바일 디바이스 여기는 이제 구글 픽셀 2를 썼는데 구글 브레인에서 한 거니까 픽셀 2에서 얻은 레이턴스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결과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의 레이턴트까지 자기네 하드웨어의 레이턴시를 실제로 모바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고려를 했다라고 이제 언급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좀 이례적으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도 적용해요. 이제 모바일을 타겟으로 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쓰는 어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브젝트 디텍션에 적용한다는 거는 이제 욜로나 SSD랑 비교하는데 제가 여기는 자료에는 안 가져왔는데 그때도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넷이 지금 버전 2까지 나왔는데 그게 거의 소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모바일넷 1, 2에 참가했던 리서처들이 여기 다 참여한 거고요. 그거보다 더 훨씬 상회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재밌는 점은 리워드의 기존에는 이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만 썼다고 했는데 그 레이턴시 자체를 이제 리워드를 계산하는데 같이 넣어요. 자 오른쪽 아래 이제 그 수식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저기서 보시면은 그냥 최초의 요 MNAS 논문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저런 식으로 그 리워드를 레이턴시에 추가했다고 하는 연구들이 있었다고 해요. 1번 수식처럼. 그냥 레이턴시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0.1초 이하로 나와야 뭐 이렇게 리워드를 뭐 준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여기 논문에서는 하드 컨스트레인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옵티미제이션이 실제로 잘 안 되는 거죠. 리워드가 제대로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2번, 3번에 있는 형태로 이 논문에서는 좀 소프트한 컨스트레인트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고 레이턴시를 저런 식으로 이제 반영을 해서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저거보다 안 나왔다고 해서 뭐 반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페널티를 주거나 하는 식으로 좀 변형을 합니다. 저희 W가 음수라서 저게 실제로 이제 반비례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턴시 자체는 실제 모바일 폰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활용해서 리워드로 썼다고 해요. 근데 저까지는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실제로 뭐 GPU를 어떻게 썼고 뭐 이런 자세한 사실 하드웨어 스펙은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아쉽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법들이 이제 좀 많이 자유로웠다면은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좀 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리워드도 좀 조정을 했고 좀 제약들을 많이 둬요. 그 제약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런 블락 안에 이제 형태를 제약을 두는 건데 모바일넷 1, 2랑 비슷하게 7개 블럭을 사용합니다. 모바일넷도 이제 논문 보신 분도 아실 텐데 블럭 단위로 이렇게 쌓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제약을 좀 크게 두는 부분들은 이 레이어 구조를 각 블락 안에 있는 레이어는 구조가 다 달라요. 근데 이 각 블락 안에 있는 레이어도 뭐 블락 안에도 뭐 한 레이어가 몇 개씩 쌓여 있겠죠. 근데 그 레이어의 모든 오퍼레이션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컨볼루션 뭐 3x3을 했으면 얘도 3x3, 얘도 3x3, 3x3, 3x3인 거죠. 네. 그런 형태로 하고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 개를 쌓은 게 하나의 레이어로 보긴 했는데 이것들도 동일하게 계속 이렇게 쌓입니다. 하나의 블락 안에 있는 레이어들은 각각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그렇지만 블락은 다채로운 각각의 구조를 가지는 게 이제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정도의 제약에서 근데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는 저는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모바일넷 2 이제 리서처들이 그대로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서 얻었던 인사이트들을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이 구조는. 그리고 이제 좀 결과로 나온 모델들이 이런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것들을 이제 적절히 블락 단위로 이렇게 섞어서 7개를 쓴 거고요. 이런 구조들이 이제 각각 블락은 이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고 이제 뭐 아무래도 빠르게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원바이원 필터 같은 것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뎁스와이즈 세퍼러블을 이제 많이 했고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인사이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재밌는 게 오바이오 뎁스와이즈 세퍼레이션 컴브를 많이 쓰거든요. 3x3보다도.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딥러닝 처음 배울 때 이제 리셉티브 필드를 얘기하면은 그때 형님 발표 때도 얘기했지만 오바이오의 어떤 리셉티브 필드는 3x3 두 개로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동일하다는 게 이제 기본적이고 그렇게 했을 때 오바이오를 하면 25개 이제 파라미터가 필요하고 3x3을 두 개를 하면은 이제 18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니까 3x3 두 번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배웠던 개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뎁스와이즈 세퍼레이션을 하면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제 뎁스와이즈 세퍼레이션 한다는 거는 쉽게만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뭐 일단 뒤쪽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5x 오면은 이거를 뭐 5x1 뭐 1x5로 쪼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3x3도 똑같이 이제 3x1 뭐
본바의 3으로 쪼개는 걸 있고 이게 전체가 두 개가 되겠죠. 근데 계산해보면 이거는 5, 5, 10개죠. 그리고 이거는 12개가 나옵니다. 이래서 실제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을 많이 들어가는 구조에서는 연산을 하다 보면 특정 조건에서는 거의 세퍼러블을 많이 했을 경우에 오히려 오바이오로 하는 게 연산이 효율적일 때가 있다고 해요. 예, 이게 실제로 해보면 이런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꼭 저희가 이제 그냥 3x3 오바이오 필터 할 때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개념이 유효하지만 이렇게 뎁스와이즈 세퍼러블을 할 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좀 하나의 인사이트, 결과에 대한 인사이트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가 아까 이제 여러 그 각각의 블럭 안에 레이어는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가지지만 블럭은 이제 다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블럭들을 각각 모두 다 똑같은 이제 오퍼레이션으로 쌓았을 때랑 뭐 이것들을 다양한 걸 섞어서 했을 때를 비교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오른쪽 아래 표고 실제로 이것저것 섞어서 했을 때 이제 성능이 이제 가장 좋았다고 해요. 75.2%로 찍었다고 하고 특정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여러 번 반복했을 때는 성능이 조금씩 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모바일넷 2에서 나온 그 네트워크 구조랑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재밌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표를 실제로 보면은 모바일용 중에서는 뭐 가장 압도적이고요. 성능이랑 레이턴시 포함해서 여기 있죠. 레이턴 애큐러시 같은 경우에도 뭐 제일 높고 뭐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낮으면 좋은 거죠. 거의 제일 낮은 쪽에 있고 이 정도가 이제 리즈너블한 걸로 보고 있고 좀 더 이제 성능을 올리고 싶으면 레이턴시를 포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모바일넷 1이나 2 정도의 사이 정도에 있다. 이게 이제 엠나스넷으로 만든 아까 그 최적화된 저 엠나스넷 다시 A1이라고 되어 있는 저 모델로 된 이제 성능이고요. 2, 3도 있는데 A1이 제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픽셀 2에서 사용했다고 하고 인퍼런스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세한 하드웨어 스펙은 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모바일에도 이제 이 AutoML을 적용해서 NAS를 적용해서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 성공한 게 현재 수준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좀 재밌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Exploring Randomized Wire 이제 Neural Network for Image Recognition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4월에 페이스북 리서치에서 이제 아카이브에 올렸던 논문이고 이거는 제가 왜 비욘드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나스는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모델이죠. 근데 그런 모델을 만드는 모델인 나스를 잘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드는 모델의 모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의 더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보다. 실제로 논문을 봐보면은 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나스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자. 그러니까 이제 나스는 모델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나스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자는 게 이제 여기에 이제 골자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논문 처음부터 나오는데 나스조차도 파시브란 모든 것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결국 핸드메이드된 디자인 저런 컨볼루션 뭐 리스트 같은 거 주고 대략적인 블록 개수 같은 거 정해주지 않냐는 그리고 완벽한 랜더마이즈 저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를 최적화하는 어떤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고 이걸 근데 다 해볼 수 없으니까 와이어링 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런 블락 개수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다 제약을 두고 와이어링 하는 부분만 완전 랜덤하게 해서 이거를 한 거고 그 부분에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전히 레스넷이 이제 아무래도 딥러닝 쪽에서 이제 주는 영향이 큰데 그런 데서 얻은 이제 커넥션 어프로치가 이제 성능이 유효했다는 거기서 이제 제초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만 얘기할 건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논문이 일단 이제 랜덤 그래프를 어떤 제약도 없이 이제 만드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컨셉이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컨볼루션 네트워크나 뭐 다른 네트워크에 붙이기가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인풋이 막 지 혼자 갑자기 5개가 된다던가 아웃풋이 막 뜬금없이 막 3개, 4개가 된다던가 이런 현상이 있어서 엑스트라 인풋 노드랑 엑스트라 아웃풋 노드를 한 개씩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줘 버려요. 저 랜덤하게 있는 중간의 구조는 완전 랜덤하게 서치해버리고 뒤에서 이제 방법들이 나오는데 엑스트라 인풋 노드랑 엑스트라 아웃풋 노드를 줘서 인풋이랑 아웃풋의 개수나 그런 것들만 좀 조절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와이어링 돼 있는 거에 엣지는 이제 앞에서 이제 나온 거랑 비슷한데
이제 데이터의 그 플로우를 얘기하고, 노드는 이제 각각 이제 오퍼레이션을 얘기하는데요. 뭐 저희 이제 자세한 설명을 이제 제가 써놨고, 근데 저기서 이제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렐루랑 컨볼루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돼 있죠. 이 오퍼레이션을 하나의 로드에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컨볼루션 하는 필터의 크기나 뭐 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거는 바뀔 수가 있는데, 파라미터는 저게 기본적으로 하나 세트이고, 특이한 점은 대부분은 이제 렐루 액티베이션 마지막에 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걸 먼저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결국은 읽어보면은 어떤 너무 익스플로딩하는 현상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양수와 더불어서 음수를 만들려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마지막에 넣었다고 해요. 일부러 액티베이션을 먼저 해버리고. 근데 뭐 이게 뭐 큰 뭐 문제는 없었다고 하고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퍼레이션을 기존의 방법이랑 좀 다르게 이제 순서를 가져갔다고 하고, 인풋과 아웃풋의 채널 수가 동일한 것도 되게 특징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인풋과 아웃풋의 채널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의 어떤, 여기서 모듈이라고 표현할게요. 모듈이나 혹은 셀을 만들면은 저거를 막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저런 거를, 랜덤한 거를 막 여러 개 만들면은. 그래서 나온 구조가 실제로 저런 구조들이고요. 이게 이제 논문에 나온 결과물의 구조들인데, 보면 개판이죠, 이제. 개판인데,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컴브 1, 컴브 2, 컴브 3, 컴브 4, 컴브 5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면 여기서는 컨볼루션만 많이 쓰이고, 그렇게 하는데, 저 각각을 이제 랜덤하게 최적화를 해서 만든 애들이고, 그 걔네들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풋 노드랑 아웃풋 노드를 통해 가지고 채널 수를 동일하게 이렇게 딱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잡아줬기 때문에 저렇게 랜덤하게 와이즈링 된 각각의 셀을 저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셀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스테이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테이지 단위로 저렇게 네트워크를 각각 구성을 하고, 각각의 스테이지는 입출력 노드를 통해서 그냥 붙이면 되고, 입력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카피해 주는 거고, 출력은 그냥 에버리징만 해줘요. 각각 출력해서 뭐 맥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에버리지 한다고 하고요. 웨이티드 썸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 구조를 위해서 이제 입력과 연결 로드의 채널에 이제 채널과 스트라이드를 조절해 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으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사이즈는 줄고 좀 뚱뚱해지는 느낌, 채널 수가 들어서 이게 그림에 따라서 이게 길어질 수도 있고 옆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라고 치면 이미지 사이즈는 줄고 뒤로 뚱뚱해지는 느낌으로 컨볼루션이 되는데, 저 구조는 사실 채널이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그대로 통짜로 가요. 근데 그러면은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적절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을 못 뽑아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컨볼루션 구조처럼 만들기 위해서 입력 노드에 연결된 노드를 이제 채널과 스트라이드를 조절해 주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아웃풋이 나왔을 때 입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 위에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제일 입력이랑 연결된 노드는 두 개예요. 저 빨간색 자 동그라미 표현한 거. 저 친구들은 스트라이드를 2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칸씩 뛰어가니까 사이즈가 줄겠죠, 반으로. 근데 이제 대신 채널은 2배로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기존의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했던 구조처럼 이렇게 단위로 되는 것처럼 사이즈가 이렇게 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어떤 스테이지를 넘어갈 때는 이제 입력 노드랑 연결된 최초의 노드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드를 2로 해주고 채널 수를 이제 2배로 늘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것들을 이제 정의해 놓은 테이블이 이제 여기 왼쪽 아래 이제 테이블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근데 이제 덱 구조를 사용해서 컨버팅을 해 놓고 씁니다. 저 덱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그 그래프 기반의 방법들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덱 구조를 사용해서 이제 파라미터 쉐어링을 여기서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온 이제 모델이랑 이제 결과들인데, 사실 여기서는 랜덤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너무 복잡해서 여기서는 안 적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크게 3가지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에르도스 뭐 저분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요 방법 요렇게 된 것들인데, 제일 랜덤성이 강해요. 그냥 랜덤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완전히 그냥 모든 노드가 연결될 수 있는 형태로 랜덤으로 만드는 거고, 근데 그 연결성에 대해서는 뭐 10%, 20% 이렇게 파라미터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형태고요. 되게 전통적인 방법이고, 저 에르도스 저 개수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페이스북 같은 데도 혹시 피인용 막 이런 지수 같은 거 보신 거 있는데, 그런 게 아마 저분 지수 같은 걸 거예요. 그런 지수를 랜덤성, 때는 랜덤 연결성 지수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바라바시, 뭐 알바 이런 방법이고요. 그게 이제 여기 방법인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랜덤성을 주는 방법인데,
그 랜덤성을 줄 때 좀 더 이제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연결성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애들이 있겠죠. 그리고 랜덤으로 하더라도 뭔가 이유는 모르지만 특정 거에 연결이 많이 되는 케이스들이 생긴대요. 근데 그런 애들은 살리고 연결성이 떨어지는 애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완전 랜덤은 아닌 거죠. 어떤 옵티미제이션의 방법이 좀 가미가 된 이제 랜덤을 연결하는 방법이고, 맨 마지막 게 이제 와츠 서치 방법이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대놓고 그런데 여기 이제 0부터 1까지 이제 파라미터를 하나 줄 수가 있는데 1이 되면은 이제 랜덤성이 올라가는 거고 0이 되면은 랜덤이 아니고 약간 클러스터링 되듯이 좀 뭉쳐요. 이렇게 그 연결되는 위치가 좀 그런 형태로 이제 랜더마이즈하게 와이어링을 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저거 말고도 뭐 테스트를 해본 것 같은데 저 세 개가 뭐 제일 성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방법들을 썼다고 하고, 저거는 기존의 뭐 저런 그래프 티오리나 다른 쪽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런 랜덤 지수를 만드는 방법들을 통해서 각각 테스트를 했고, 그 중에서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저 맨 마지막에 와츠 스트러치 저분이 했던 요게 이제 얘였나? 어쨌든 얘가 제일 좋았다고 하는데,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테이블을 보기에는 소타에 근접하긴 하는데 솔직히 아직 좀 검증이 완벽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핑계도 많아요. 지네는 뭐 어떻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뭐 어쩌고 뭐 이미지넷으로 했기 때문에 뭐 사이즈를 줄여서 뭐 성능이 1% 떨어졌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능은 아직 100% 검증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나스의 좀 다음 연구로서 나스를 최적화하는 어떤 모델을 만드는 그런 연구로서 이 사이트를 줬던 것 같고, 아마 이런 방향성의 연구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방향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리드리면은 어떤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논문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습 속도를 계속 빠르게 할 수 있고, 아까 이나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GPU 한 대만으로도 할 수 있고, 실제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나스 코드는 공개되어 있는데 저도 써보지 못해가지고 그건 할 수 있다고 하고, 어쨌든 인퍼런스 타임 줄여서 모바일에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나스를 만드는 모델도 나오고 있고, 결국 이제 근데 여기도 트레이드 오프가 성능이랑 속도 그리고 자율속도와 랜덤성, 뭐 사람의 개입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런 이슈인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모든 이런 관련된 ML 쪽에는 다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이제 최적화를 하는 게 이제 목표인 것 같고, 어쨌든 현재까지 제일 스테이트 오브 아트까지 거의 리뷰를 해드린 것 같고요. 일단 요것들을 일단 제가 오늘 기본적으로 준비한 리뷰 발표는 끝인데, 그냥 인프랙티스라고 해서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서 간단한 예제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GCP에서 한 거 오토ML 클라우드라서 아마 다 아실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스터디잼 하면서 처음 써봤는데 재밌어가지고 이제 요새 아직도 지금 조금 써보고 있는데, 그냥 편하기는 한데 솔직히 좀 제가 쓸 거냐 하면 좀 아직은 긴가민가 하는 것 같고, 비전이랑 NLP 그리고 트랜스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냥 데이터만 올리면 바로 적용이 돼요. 근데 나머지는 아직은 제대로 되는 상태는 아니고, 비용도 사실 개인이 감당하기엔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 같은 게 있냐, 공개된 게 있냐 하면은 이제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제가 발표드린 것들은 거의 다 코드가 올라와 있고, 실제로 못 돌려봐서 그렇지 코드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케라스나 이건 텐서플로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파이토치는 누군가가 구현해 놓은 게 있던데, 그 김태훈님이 구현해 놓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나스넷이었나? 그렇게 해서 그 모델 이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넷 자체를 쓸 수 있다기보다는 나스넷으로 학습된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 그러니까 나스넷 A를 제공하는 거죠. 그것들은 모델 구조랑 파라미터를 다 제공하고 있어서 그대로 써볼 수 있고요. 저도 써봤는데 성능은 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인 또 파라미터들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고, 다음 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구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자주 쓰고 있는 거는 요거 오토케라스인데, 요거는 쓸만해요. 그냥 쓰면은 꼭 이미지 한정된 것도 아니고 다 쓸 수 있는데, 근데 이미지에서 좀 잘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 슈퍼바이즈드라는 저 클래스 안에서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를 쓰면은 실제로 저렇게 모델을 랜덤하게 이제 시각화를 할 수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엠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한 건데, 초기에 한 번 정도 학습하면은 그냥 이렇게 제일 처음에 저희가 무슨 알렉스넷이나 VGG 나왔듯이 그냥 통짜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학습을 조금 거듭하면은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해져요. 저게 한 1시간, 2시간 정도 제가 학습을 한 거고, 제가 한 20몇 시간씩 학습을 해봤는데, 구조는 크게 저기서는 개선 안 됐던 것 같고, 계속 성능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엠리스트는 쉬운 데이터니까 당연히 이제 99% 막 바로 찍고요.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아까 RL 기반은 아니고 이제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 기반인데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좀 용이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가 웃긴 게 케라스는 사실 파이토치를 공짜로 지원 안 하고 있거든요. 백엔드로. 근데 오토 케라스를 쓰려면 파이토치가 있어야 돼요. 요게 하나 이제 만약에 쓰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되고. 자, 다른 것들도 사실 좀 같이 리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프랙티스는 여기까지만 준비했고요. 다음 제가 발표로 할 거는 AutoML 중에서도 아까 그레디언트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게 사실은 또 되게 흥미로운 이슈고 실제로 오토사이킨런이나 그리고 아까 나스넷도 공개가 돼 있고 하단넷 이런 것들도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코드가. 그런 것들도 제가 실제로 쓰고 있고 지금. 그래서 좀 그런 것들 나중에 같이 공유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3D 쪽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랑 자율주행 쪽도 같이 다음 발표 때는 제가 그런 주제들로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